여러 치료자가 관여하는 치료 세팅에서 분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분열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번햄의 경고와 함께 시작해야 한다. 다른 방어 기제들과 마찬가지로 분열 또한 압도적인 위험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 밸브를 제공해 준다. 분열 과정은 어떤 예방 조치가 시행되는과에 상관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분열이 환자의 치료를 파괴해버리거나 치료진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거나 특정 치료진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치료진이 지속적으로 분열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료진의 높은 정신질환 이환율과 사직 사례들은 그런 상황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정신건강 전문가는 분열과 분열의 변이에 정통해야만 한다. 분열이 발생했을 때 치료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을 다룬다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일 수도 있다. 정신과 병동 혹은 납병동의 임상 감독자는 역전이 감정을 치료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자 환자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치료진은 역전이에 관한 토론을 통해 환자로부터 추사된 측면에 따라 행동하는 대신 그것들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고무될 수 있다. 환자를 향한 강렬한 감정은 지도 감독자에게 숨겨야만 하는 금지된 반응이 아니라 토론과 지도 감독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간주되어야 한다. 분열의 기제를 병동 치료진에게 설명하면 그들은 환자의 이상화를 수용하지 않거나 다른 치료진에 대한 평가절하에 공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분열을 악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치료진이 각자가 가진 측면을 환자에게 투사하는 역전의 경향 역시 잘 감시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은 시작에 불과하다. 환자의 정신치료자도 참여하는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치료진 미팅 또한 주간 일정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치료진은 차이에 대한 열린 의사소통의 정신도 확립하고 이를 잘 감시해야 한다. 약 40년 전에 스탠튼과 소르트는 치료진 사이의 은밀한 의견 충돌을 찾아내 명시적으로 만드는 작업이 지닌 예방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입증했다. 정신치료자는 그들 자신을 치료진의 일원으로 보아야 하며 팀에서 내린 관리상의 결정에도 협력해야 한다. 비밀 유지에 대한 우려로 엄격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분열을 일으키는 환자의 성향에 알맞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비밀 유지의 컨피덴셜리티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비밀 유지를 우리가 이게 금과 옥조를 얘기해서 상담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비밀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과다하게 비밀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리적인 현상이 체크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투사의 동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동들이 생겨나는데 환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기가 환자하고 관계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경우는 여러 가지 애증의 사항도 있을 수 있죠. 강렬한 러브 트랜스퍼런스가 있을 수도 있고 강렬한 분노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 스스로 이걸 잘 통찰해서 개개인의 치료진들이 이걸 잘 성찰하고 치료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치료진을 이루어서 이 치료진이 치료에 임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개개인이 이 비밀 유지가 절대적인 것이어서 내가 내담자하고 관계한 내용은 절대 치료진 미팅에서 드러낼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치료진 미팅은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비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임상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임상감독자와 임상가 사이에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비밀 유지가 또 돼야 되지만 이때
내담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담자가 한 얘기를 상담자가 이 여기 슈퍼바이저 임상 감독자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는 비밀 유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내담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내담자의 치료 목적에 걸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밀 유지 의무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투사의 동시가 일어나는 경우에 아까 얘기도 분열된 마음의 상태들이 투사의 동시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치료진 미팅에서 내가 내담자를 지지적인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과 내담자에게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치료자들 그룹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왜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환자와 이 치료진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담자에 따라서는 저는 선생님만 믿어요. 저하고 한 얘기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약속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분하고 한 얘기는 다 묻고 갈 것인가. 그러면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죠. 여러분 입장이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간단한 사례 같은 걸 들자면 실제로 저도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문제는 저 혼자 판단하기가 힘들다.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게 더 좋을까라고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오픈해서 얘기를 그렇죠? 해야지만 솔루션을 좀 찾고 아니면 조언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과연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이게 이미 이제 한 단계를 얘기를 이제 누군가에게 옮겨지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옮겨질까 봐 저 혼자 이제 갈등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아, 이걸 그렇죠. 과연 굉장히 조심스럽죠. 오픈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전혀 모르는 제3자 얘기처럼 해가면서 도움을 청해야 될까? 좀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네. 어떤 면에서는 충분하게 신뢰할 만한 어떤 임상 감독 관계랄지 피어라고 하지만 피어도 훈련되고 피어들 그래서 이러한 임상적인 역동들을 잘 이해하고 비밀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한 위험하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치료자가 동료 치료자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슈퍼비전 또 좀 어떻게 보면 그 치료진의 리더급들이 다 모여 있는 관계에 있었을 때는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취약성도 분명하게 있잖아요. 물론 있죠. 예. 어떤 열등감의 문제, 수치심의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 사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취약하다고 느꼈을 때 이거에 대해 어떤 편집적인 불안을 느껴서 주춤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자체를 이렇게 꺼냈을 때 다른 동료 치료자가 자신한테 느끼는 어떤 정서에 대한 불안이 높을 때는 이걸 편안하게 해서 그 치료의 목적을 삼고 치료를 더욱더 좀 공고히 하고 더 다양한 어떤 치료의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오가는데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자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는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은
객관적으로 내담자를 보기가 좀 힘들어지고, 왜냐면 자기 어떤 취약점에 너무 많이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니까 객관화에 돼 있는 어떤 치료의 목표들을 설정하는 데 어려워지고, 이것들이 그 치료 장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밀착된 관계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내담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불러일으키는 역전이적인 어떤, 심지어는 어떤 부적 동의시라든가 어떤 분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함몰되는 느낌 때문에 구분 지어지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고, 실제 저도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게 빠져나왔을 때, 이 부분이 내 자신의 취약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우리 치료진끼리의 또 역동도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이것도 그래요.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치료자가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때 어떻게 보면 내담자하고 공모 관계가 이제 형성되게 되고, 그 공모 관계 안에서 치료의 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체험이에요.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초기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임상 감독에서 드러나는 경우를 보면 많은 경우에 본인이 아직 자기 셀프 이스팀이, 치료자로서의 셀프 이스팀이 약한 경우에는 수사의 동의시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 아이덴티케이션이라고 얘기할 만큼 내담자와 동의시가, 지나친 동의시가 일어나면서 누가 환자인지를 모르게 돼버려요. 내담자의 정서를 받아들여서 내담자를 돕겠다는 뜻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내담자의 불안보다 훨씬 상담자의 불안이 높아져가지고 뭐라고 할까, 상담자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버린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내담자가 계속 오다가 어느 날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전화도 안 해요? 근데 그러면은 내담자가 저항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도 전번에 저 사람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흘린 것 같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면서 상담자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 상담실에 있지 못하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 사람 집을 찾아가는 사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험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찾아가는 사이에 사건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본인이 그렇게 감지된다고 한다면 그쪽에 가족하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박한 위험이라고 한다면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긴박함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지나친 동의시가 일어나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내가 다 가져와서 내 불안과까지 합쳐가지고 너무 상담자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내가 이러다가 사건 나면 어떻게 내담자를 보호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담자로부터 온 객관적인 불안과 내 불안, 주관적인 불안이 합쳐져서 엄청나게 커지면서 상담자가 액팅아웃을 하게 된다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한 사람의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일어나지만 이 집단 그룹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룹원 치료자 그룹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게 묻혀버리면서 오히려 큰 어떻게 예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 뭐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스럽게 치료자들 간에 오픈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은 치료진으로서 공동 치료를 하는 경우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공동으로 치료하는 환경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개인의 수법이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경우에
임상감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역전이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전이들을 다루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임상가가 자기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은 임상가가 느끼는, 자기가 느끼는 이 정서가 내담자로부터는 역전일 수도 있고 자기의 히스토리에서 오는 주관적인 역전이, 객관적인 역전이나 주관적인 역전, 이런 것들 때문에 내담자를 바르게 이해하거나 내담자에게 바른 태도를 취하거나 내담자의 정서를 컨테인하거나 정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상감독이 필요한데, 만약에 임상감독자하고 여기 임상감독이 입하는 상담가 사이에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슈퍼바이저, 그 임상감독자가 평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버리는 가능성이 있다. 임상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다고 느끼게 되면 실제 임상가가 자기가 내담자를 보면서 힘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디스클로즈 해야만 거기에서 임상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 슈퍼바이저가 내가 아직 훈련이 덜 됐다고 볼 거야. 이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뭐 이 정도 얘기는 내가 도움을 받아도 슈퍼바이저가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도와줄 거야. 근데 정말 내가 어려운 부분을 이걸 드러내면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될 거고, 만약에 그분이 어떤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임상수련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슈퍼바이저가 많은 경우에 거기에 패컬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의 나중에 정신분석가로서 졸업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역할까지 겸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실제로는 크리티컬한 이슈가 생겨요. 이 경우에 학생인 임상가가 슈퍼비전을 교수에게 받을 경우에 교수에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느냐는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별로 문제되지 않은 것만 계속 임상감독에서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론에 따라서 잘 훈련하고 있는 어떤 학생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인정받고, 그리고 어떤 자격으로는 졸업을 하고 자격을 쉽게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이분은 임상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죠. 내담자를 바르게 도울 수 없는 상황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임상감독자하고 임상가 사이에 이러한 격의 없이 임상가가 자기의 불편한 정서들을 드러낼 수 있는 힘들이 있지 않으면 슈퍼비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한국에서 처음 임상감독을 할 때 느꼈던 것들이 상담자들, 그러니까 임상가들이 슈퍼비전 받는데 굉장히 솔직하거나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슈퍼바이저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만 되는 것처럼 이런 쪽에 너무 의존적인 임상감독 관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임상감독 과정에서 있는 정서들이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날 수 있어야 거기에서 역전이들이 서로 잘 다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임상가들이 내담자와 관계에서 내담자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으려면 자기가 오픈되어 있어야만 들을 수 있겠죠. 자기가 편견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힘은 이분이 슈퍼비전을 받을 때 내담자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도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리고 이 슈퍼비전에서 그것이 수용되는 체험이 있어야 자기도 또 똑같이 내담자에게 자유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임상가가 슈퍼비전에서 계속 통제되고 있다는 입장이나 평가받고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임상감독을 체험한다고 한다면 이분의 임상 자체도 내담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상감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와 실제 임상에서 환자하고 임상과 간에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가 평행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임상감독에서 어떤 모습의 임상감독이 이루어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요.